삼국지연의. 지은이,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61번째 이야기. 손부인 돌아가다. 조은이 강을 막고 아들을 빼앗고 손권이 편지로 조조를 물리치다. 방통과 법정은 현덕에게 술자리에서 유장을 죽이면 힘안 들이고 서천을 얻을 수 있다고 권했다. 현덕이 말했다. 나는 이제 막 촉으로 들어와서 은덕을 베풀지도 못했고 신익을 세우지도 못했으니 그런 일은 결코 할 수가 없네. 두 사람은 제3권했다. 현덕은 끝내 따르지 않았다. 이튿날이다. 유장과 현덕은 다시 성안에서 잔치를 베풀고 피차 곡진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매우 정답고 친밀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 올랐다. 방통과 법정이 상의하며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주공의 허락만 기다릴 수는 없게 되었소. 즉시 위원에게 당으로 올라가 칼춤을 추다가 기세를 몰아 유장을 죽이라고 했다. 위원은 그래서 칼을 빼어 들고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잔치 자리에 즐기실 만한 것이 없으니 원하옵건대 놀이삼아 칼춤을 추어 올리겠사옵니다. 방통은 즉시 무사들을 불러들여 당하에 늘어세우고 위원이 손을 쓰기만 기다렸다. 유장의 수와 장수들은 위원이 잔치상 앞에서 칼춤을 추고 또한 계하에 있는 무사들이 칼자루를 잡은 채 당상만 주시하는 것을 보자 종사 장임이 역시 칼을 뽑아들고 춤을 추며 말했다. 칼춤은 반드시 짝이 있어야 하니 원하옵건대 제가 위장군과 함께 칼춤을 추어 올리겠나이다. 두 사람이 맞서 연석 앞에서 칼춤을 추었다. 위원이 유봉에게 눈짓을 했다. 유봉 역시 칼을 빼어들고 위원을 도와 칼춤을 추었다. 이렇게 되자 유괴, 냉포, 등연이 각각 칼을 빼어들고 나서며 말했다. 우리들이 군무를 쳐 좌중을 한바탕 웃기게 싸웁니다. 현덕이 크게 놀라 급히 좌우가 차고 있던 검을 빼어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우리 형제가 만나 즐겁게 마시고 있고 조금의 의욕도 없다. 또한 홍문의 연애 자리도 아닌데 칼춤을 어디다 쓰겠느냐. 칼을 버리지 않는 자는 당장 목을 치겠다. 유장 역시 꾸짖어 말했다. 형제가 만나는데 칼을 찰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시위하는 사람은 모두 차고 있는 칼을 벗어버리라고 명했다. 여러 사람은 모두 분분히 당에서 내려갔다. 현덕은 여러 장수를 당상으로 불러올려 술을 주면서 말했다. 우리는 같은 조상의 뼈와 피를 나누어 받은 형제다. 함께 큰일을 의논하고자 하는 것일 뿐 조금도 딴 마음이 없다. 너희들은 의심치 말라. 여러 장수는 모두 절하며 고마워했다. 유장이 현덕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다. 형님의 은혜는 맹세코 있지 않겠나이다. 두 사람은 즐겁게 마시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헤어졌다. 현덕은 영체로 돌아오자 방통을 책망했다. 공들은 어째선 나를 불의에 빠뜨리려 하오. 이제부터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마오. 방통은 탄식하며 물러났다. 한편 유장이 영체로 돌아오자 유괴 등이 말했다. 주공, 오늘 자리에서 있었던 광경을 보소서. 빨리 돌아가셔야 후환이 생기지 않을 것이옵니다. 유장이 말했다. 우리 형 유현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무창수가 말했다. 현덕은 비록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부하들은 모두 서천을 병탄하여 부귀를 도모하려 하고 있사옵니다. 유장이 말했다. 너희들은 우리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라. 끝내 만류를 듣지 않고 날마다 현덕과 즐겁게 어울려 지냈다.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장로가 군사를 정돈하여 가맹관으로 쳐들어오려 하고 있사옵니다. 유장은 즉시 현덕에게 가서 막아달라고 청했다. 현덕은 흔쾌히 승낙했다. 현덕은 본부 병사를 이끌고 가맹관으로 향해 갔다. 무창수가 유장에게 권했다. 대장들에게 각자의 요청을 튼튼히 지키게 하여 현덕의 군사반란을 막으소서. 유장은 처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뒤 여러 사람이 간곡히 권하자 곧 백수도독 양해와 조패 두 사람에게 부수관을 지키게 하고 유장은 성도로 돌아왔다. 현덕은 가맹관에 도착하자 군사를 엄하게 단속하고 널리 은혜를 베풀어 민심을 샀다. 일찌감치 염탐꾼은 동호로 들어가 이런 사실을 전했다. 오후 손권은 문무관을 모아놓고 상의했다. 고홍이 나서서 말했다. 유비가 군사를 나누어 험한 길을 멀리 갔으니 가고 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옵니다. 어찌 서천 어귀로 한 무리의 군사를 보내어
먼저 그들이 돌아오는 길을 막고 동호의 군사를 전부 일으켜 일고의 형향을 함락시키지 않으시옵니까? 이것은 잃을 수 없는 기회이옵니다. 송건이 말했다. 그 계책이 대단히 훌륭하오. 한창 상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풍 뒤에서 한 사람이 나오면서 크게 호통을 쳤다. 그 계책을 들인 자는 목을 베야 할 것이다. 나의 딸을 죽이려 하느니야. 여러 사람이 놀라보니 바로 오국태였다. 국태는 노에서 말했다. 나는 일생에 딸 하나를 겨우 두어 유비에게 시집 보냈는데 지금 만일 군사를 움직인다면 내 딸의 목숨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계속하여 송건을 꾸짖었다. 너는 아버지와 형의 기업을 물려받아 81개 고을을 거느리고 앉았으면서도 아직도 부족하냐. 그래서 작은 일송만 돌아보고 누이는 생각지도 않는단 말이냐. 송건은 연신예예하며 대답했다. 노모의 말씀을 어찌 감히 어기겠사옵니까? 즉시 여러 관원들을 꾸짖어 물리쳤다. 국태는 한탄에 맞지 않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송건은 헌화에 서서 생각했다. 이런 기회를 잃는다면 형향을 어느 세월에 얻을고. 마침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데 장소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장소가 물었다. 주공,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옵니까? 송건이 말했다. 바로 조금 전 일을 생각하고 있었소. 장소가 말했다. 그 일은 극히 쉽사옵니다. 신복 장수 한 사람에게 5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형주로 잠입해서 군주를 모시고 밤을 도와 동호로 돌아오게 하소서. 국태께서 병환이 위독하여 따님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밀서를 보내면 될 것이옵니다. 현덕은 평생 아들을 하나밖에 두지 못했으니 오시는 길에 데려오게 하면 틀림없이 현덕은 형주와 아들을 맞바꾸려 할 것이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간다고 다시 무슨 장애가 있겠사옵니까? 송건이 말했다. 그 계책이 대단히 좋소. 나에게 주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담대하오. 어려서부터 흉오물 없는 사이로 우리 형님을 많이 따라다녔소. 그에게 가라고 보내면 되겠소이다. 장소가 말했다. 절대 누설하지 마시고 그에게 즉시 가라고 하소서. 이리하여 송건은 주선을 은밀히 파견하기로 했다. 주선은 500명의 군사를 장사꾼으로 변장시켜 5척의 배에 나누어 태웠다. 그리고 다시 검문에 대비하여 거짓 국서도 꾸며 받았으며 무기들은 모두 배 안에 감추었다. 주선은 명을 받고 장강을 따라 형주로 와서 강변에 배를 대었다. 주선은 직접 성 안으로 들어와서 문지기에게 손부인에게 아뢰어 달라고 말했다. 부인은 주선을 들여보내라고 명했다. 주선은 부인에게 밀서를 올렸다. 부인은 국태의 병환이 위독하다는 내용을 읽고 눈물을 훔치며 자세한 것을 물었다. 주선은 엎드려 절하며 고했다. 국대께서는 병환이 매우 위중하시어 조석으로 부인만 찾고 계시옵니다. 아마도 지체하시다가는 생면을 못하게 될 것이옵니다. 오시는 길에 부인께서는 아두도 데리고 와서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사옵니다. 손부인이 말했다. 황수께서 군사를 이끌고 멀리 가셨기 때문에 내가 동호로 가려면 군사에게 알려야 갈 수 있을 것이다. 주선이 말했다. 만일 군사께서 꼭 황숙께 알리고 허락을 받아 가시라고 하면 어쩌시렵니까? 손부인이 말했다. 만일 아무 말 없이 갔다가는 못 가게 막을 듯 싶다. 장강에 이미 배를 준비해 두었사옵니다. 부인께서는 지금 수레에 오르소서 성만 빠져나가면 되시옵니다. 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손부인이 어찌 서두르지 않겠는가. 즉시 7살 난 아들을 안아다 수레에 태웠다. 수행하는 30여 명은 각각 칼을 차고 말에 올랐다. 형주성을 나오자 즉시 강변으로 가서 배에 올랐다. 부중에 있는 사람이 아뢰려 했을 때 손부인은 이미 사두진에 도착해 배에 타고 있었다. 주선이 마악배를 출발시키려고 할 때였다. 강기슭에서 어떤 사람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배를 멈추시오. 부인께 전별을 해야겠소. 바라보니 바로 조은이었다. 원래 조은은 순찰을 나갔다가 막 돌아와서 손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4-5 기만을 이끌고
돌개바람처럼 강변으로 뒤쫓아왔다. 주선은 장창을 잡고 서서 큰 소리로 뇌까렸다. 내가 무엇이건데 감히 주인마님의 가는 길을 막으려 하느냐? 군사를 호통쳐 일제히 배를 출발시키면서 무기들을 꺼내다가 배 위에 배치하게 했다. 바람은 알맞게 불고 물살은 빨랐다. 배들은 모두 흐름을 따라 미끄러져 갔다. 조은은 강변을 따라 뒤쫓아가며 외쳤다. 부인을 못 가시게 막지는 않겠소이다. 한마디 품에 올릴 말이 있소이다. 주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배만 빨리 몰라고 재촉했다. 조은은 강변을 따라 10여리쯤 뒤쫓아갔다. 갑자기 강여울의 어선 한 척이 비스듬히 매여 있는 것이 보였다. 조은은 말을 버리고 창을 잡고 어선 위로 뛰어올랐다. 다만 두 사람에게 배를 적게 하여 앞으로 나갔다. 손부인이 타고 있는 큰 배를 향해 뒤쫓아갔다. 주선은 군사들에게 화살을 쏘게 했다. 조은이 창으로 쳐내자 화살들은 모두 분분히 강물로 떨어졌다. 큰 배와의 거리가 한길 남짓 다가들자 동호의 병사들은 창으로 마구 찔러대었다. 조은은 창을 버리고 작은 배에서 차고 있던 청홍검을 빼어들었다. 그리고 창끝을 헤치고 동호의 배를 향해 몸을 솟구치더니 일찌감치 큰 배로 뛰어올랐다. 동호의 병사들은 모두 놀라 자빠졌다. 조은은 선창으로 들어갔다.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손부인이 보였다. 손부인이 조은에게 호통을 쳤다. 무슨 까닭으로 무례하게 구느냐? 조은은 칼을 칼집에 꽂고 공순하게 말했다. 주모께서는 어디로 가시옵니까? 어째서 군사께 알리지 않으셨사옵니까? 손부인이 말했다. 우리 어머님의 병환이 위독하여 알릴 겨를이 없었네. 조은이 말했다. 주모께서 문병을 가시는데 무엇 때문에 작은 주인은 데리고 가시옵니까? 아두는 내 아들이다. 형주에 남겨놓으면 돌볼 사람이 없지 않으냐. 주모께서는 잘못 생각하고 계시옵니다. 주인께서는 평생 이한점 혈육밖에 두시지 못했사옵니다. 소장이 당양 장판파의 100만 대군 속에서 구해내었는데 오늘 부인께서 안고 가려 하시니 이것이 무슨 도리이옵니까? 손부인이 노해서 말했다. 너는 고작 부하의 한 무부일 뿐이다. 어찌 감히 나의 집안일을 간섭하려 드느냐. 조은이 말했다. 부인께서 가시겠으면 가소서. 그러나 작은 주인은 남겨두고 가셔야 하옵니다. 손부인이 호통쳤다. 내가 도중에 배로 뛰어든 것을 보니 나에 대한 반역 의도가 분명하구나. 만일 작은 주인을 남겨두지 않으시면 설사 만번 죽는다 해도 감히 부인을 놓아보내드리지 않겠사옵니다. 손부인은 하녀들에게 앞으로 나가 조은을 잡으라고 호통쳤다. 조은은 그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즉시 품속에 있던 아들을 빼앗아 안고 이물로 나왔다. 배를 기슭으로 대려하니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배에 있는 군사들을 죽이려니 또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부인은 하녀들을 호통쳐 아들을 빼앗으려 했다. 조은은 한 손으로는 아들을 감싸 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주선은 고물에서 키를 끼어잡고 배를 몰고 내려갔다. 바람은 순하고 물살은 빨랐다. 중류를 타고 흘러갔다. 조은은 혼자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다만 아들을 보호하고 있을 뿐 어떻게 배를 기슭으로 돌려댈 도리가 없었다. 바로 절박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하류의 항만에서 10여 척의 배가 깃발을 휘날리며 한 줄로 늘어서서 북소리도 드높게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조은은 생각했다. 이번에는 동호의 계책에 빠져 어쩔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런데 앞장선 배 위에서 한 사람의 대장이 장모를 잡고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경수님, 조카애를 데리고 가지 마소서. 원래 장비는 순찰을 돌다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유강의 좁은 어귀로 왔다가 정통으로 동호의 배들과 맞닥뜨리게 되자 서둘러 길을 막고 나섰던 것이다. 장비는 즉각 칼을 빼어 들고 동호의 배로 뛰어 올라왔다. 주선은 장비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 칼을 들고 뛰어와 맞았다. 장비의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단칼에 주선을 베어 넘어뜨렸다. 장비는 주선의 머리를 손부인 앞으로 던졌다. 손부인이 크게 놀라 말했다. 시수, 어째서 무례하게 구시오? 장비가 말했다. 형수님, 우리 형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몰래 친정으로 돌아가시다니 이것이 무례한 짓이옵니다. 부인이 퍼르르하며 외쳤다.
우리 어머님의 평안이 매우 위급하다는데 너의 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내가 할 일도 못할 게다. 만일 내가 나를 못 가게 잡고 놓아주지 않겠다면 나는 강물에 빠져 죽을 테다. 장비는 조은과 상의했다. 만일 부인을 몰아붙여 죽게 한다면 신하된 사람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아두나 보호하여 돌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부인에게 말했다. 우리 형님은 대안의 황숙이시니 형수님을 창피하게 하지는 않았사옵니다. 오늘 작별하지만 만일 형님의 은희가 생각나신다면 빨리 돌아오소서. 말을 마치자 아들을 안고 조은과 함께 타고 온 배로 돌아왔다. 그리고 손부인과 5척의 동호의 배를 놓아보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자룡을 기렸다. 전에는 당양에서 주인 구했고 오늘은 장강에서 몸을 날렸네. 배 위의 동호병사들 놀라 자빠지니 자룡 같은 용사는 세상에 다시 없네. 또 시를 지어 익덕을 기렸다. 장판교에서는 분통이 끓어올라 봄처럼 포효하여 조주병사 물리쳤고 오늘은 강의에서 위기의 주인 구하니 청사의 이름 실려 망고에 전해지네. 두 사람은 기쁘게 배로 돌아왔다. 멀리 가지 못했을 때였다. 제갈량이 대부대의 선박을 이끌고 나와 맞았다. 아들을 빼앗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세 사람은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돌아왔다. 제갈량은 직접 보고서를 써서 가맹성으로 보내어 현덕에게 사실을 알렸다. 한편 손부인은 오로 돌아오자 장비와 조은이 주선을 죽이고 강을 막고 아들을 뺏어간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손권이 크게 노해 말했다. 이제 나의 누이도 돌아왔으니 더 이상 그와는 친척도 아니다. 주선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갚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문무관들을 불러 모아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쳐 빼앗을 일을 상의했다. 한참 군사 출동에 대해 상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가 40만 대군을 일으켜 적벽의 원수를 갚겠다고 쳐들어오라옵니다. 손권은 크게 놀랐다. 우선 형주는 접어두고 조조를 막을 대책부터 협의했다. 그때 보고가 들어왔다. 병으로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장사 장병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유서를 남겨 가져다 올린다는 것이었다. 손권이 받아 뜯어보았다. 말릉으로 옮겨가 살 것을 손권에게 권하는 것으로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말릉의 산천에는 제왕의 기운이 있으니 속히 그곳으로 옮겨 만세의 기업을 이루소서. 손권은 유서를 보고 나서 울면서 여러 관원에게 말했다. 장자강이 나에게 말릉으로 옮겨가 살기를 권하니 내가 어떻게 따르지 않겠소. 즉시 치소를 건업으로 옮기고 석두성을 쌓으라고 명했다. 여몽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저조의 군사가 쳐들어온다면 이수수 어귀에 토성을 쌓고 막아야 할 것이옵니다. 여러 장수가 말했다. 기슭으로 올라가 적을 공격하다. 여의치 않을 때는 맨발로 배를 타면 그만인데 토성을 쌓아 무엇에 쓰겠소. 여몽이 말했다. 전쟁은 이로울 때도 불리할 때도 있기 때문에 싸움마다 이긴다고 할 수는 없어. 만일 창졸간에 적이 기습해 온다면 보병이나 기병이 모두 다급하여 미처 물가까지 갈 겨를도 없을 터인데 어떻게 배를 탈 수 있겠어? 손권이 말했다. 사람이 앞날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면 반드시 절박한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했소. 자명의 견해가 매우 깊소. 즉시 수만 명의 군사라도 파견하여 유수호를 쌓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사를 서둘러 기한 안에 준공하도록 하오. 한편 허도의 조조는 위세와 영화가 날로 높아갔다. 장사 동소가 나서서 말했다. 자고 이래로 사람의 신하로 승상처럼 공을 세운 분은 없었사옵니다. 비록 주공과 여망이라 해도 따라올 수 없사옵니다. 30여 년간 잠시도 쉴 틈 없이 온갖 고생을 다하며 역적의 무리를 소탕하고 백성들을 위해 해로운 것들을 쓸어버렸으며 한 황실을 다시 존속시켰으니 어찌 여러 신제들과 같은 반열에 계시게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당연히 위공의 위를 받고 구석을 더하여 두드러진 공덕을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옵니다. 시중 순욱이 말했다. 아니되옵니다. 승삼께서는 본래 한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의병을 일으키셨사옵니다. 마땅히 충정한 뜻을 잃지 마시고 겸손하게 물러서는 절조를 지키셔야 하옵니다.
군자는 덕으로 다른 사람을 애호한다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사옵니다. 조조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안색이 변하였다. 동소가 말했다. 어찌 한 사람이 무사람의 소망을 막을 수 있겠사옵니까? 마침내 표를 올려 조조를 높여 위공으로 삼고 구석을 더해달라고 청했다. 순욱이 탄식해 말했다. 내가 오늘날 이런 일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구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겨 가슴 깊이 원한을 품었다. 건한 17년 겨울 10월에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강남으로 내려가면서 순욱에게 함께 갈 것을 명했다. 순욱은 조조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병을 핑계로 수춘에 떨어져 머무르고 있었다. 갑자기 조조는 사람을 시켜 음식 한 합을 보내왔다. 합의에는 조조 친필에 봉기가 붙어 있었다. 합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순욱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곧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그때 나이 50세였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한탄했다. 순욱은 천하가 다 아는 제주꾼인데 가엾게도 검문에 발 잘못 들여놓았구나. 후인들은 멋대로 장량에 비하지만 죽어서 한 황제들 뵐 면목 없었으리. 그의 아들 순운이 부고를 보내어 조조에게 알렸다. 조조는 매우 후회하며 후하게 장사 지내라고 명했다. 시호를 경우라고 했다. 조조의 대군은 유수에 도착하자 조홍에게 3만 명의 철갑 기병을 거느리고 앞서가 적의 동태를 살펴보라고 했다. 조홍은 강변까지 나가 살펴보고 와서 아뢰었다. 강기슭일 때 무수한 깃발이 나부끼고 있사옵니다만 군사들은 어디에 모여 있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조조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전진하여 유수수 어귀에 진을 쳤다. 그리고 조조는 수하 100여 명을 거느리고 산비탈로 올라갔다. 멀리 바라보니 전선들이 각각 대오를 나누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었는데 깃발은 오색으로 선명하게 나뉘었고 무기들은 번쩍번쩍 뚜렷하게 돋보였다. 가운데 있는 큰 배 위에는 푸른 비단으로 만든 청라산이 펼쳐져 있고 그 밑에는 손권이 앉아 있었는데 옆에서 모시는 문무관들이 양쪽에 실입해 있었다. 조조가 채찍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들을 낳으려면 손중모 같은 아들을 낳아야 한다. 유경승의 아들 같은 것들은 개돼지일 뿐이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쪽의 배들이 일제히 쏜살같이 다가들었다. 유수호 안에서도 군사들이 떼거리로 쏟아져 나와 조조의 군사를 향해 돌진해왔다. 조조의 군마는 뒤로 물러나 즉시 달아났다. 멈추라고 호통쳐도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수천 수백의 기병들이 산자락으로 몰려들었다. 앞장선 마리에 타고 있는 사람은 푸른 눈에 붉은 수염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바로 손권이었다. 손권은 직접 한 무리의 기병을 이끌고 조조를 공격하러 왔다. 조조는 크게 놀라 황급히 말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그때 동호의 대장 한당과 주태가 말을 박차고 곧장 돌격해 올라왔다. 조조의 뒤에 있던 허저가 말을 놓아 칼을 춤추며 두 장수를 막았다. 조조는 그 틈에 탈출하여 영체로 돌아왔다. 허저도 두 장수와 30합쯤 싸우다가 그대로 돌아왔다. 조조는 허저가 영체로 돌아오자 중한 상을 내리고 여러 장수를 꾸짖었다. 적이 앞에서 먼저 후퇴하여 나의 사기를 꺾어 놓았다. 다음에도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모든 목을 자르겠다. 이날 밤 삼경 무렵이다. 갑자기 영체 바깥에서 함성이 크게 끌어올랐다. 조조는 급히 말을 탔다.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동호의 병사들이 본영으로 기습해 들어와 날이 밝을 때까지 뒤쫓으며 죽였다. 조조의 군사는 50리나 후퇴하여 영체를 세웠다. 조조는 마음이 매우 울적했다. 한가로이 병서를 보고 있었다. 정욱이 말했다. 승상께서는 병법을 잘 아시면서 어찌 전략은 아무도 모르게 재빨리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셨사옵니까? 승상께서 군사를 일으키신다며 시를 많이 지체했기 때문에 송권이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옵니다. 유수수 어귀를 끼고 토성을 만들어 공격하기가 쉽지 않사오니 우선 군사를 물려 허도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겠사옵니다. 조조는 아무 말도 않았다. 정욱은 물러나왔다. 조조는 궤 안에 엎드려 있었다.
갑자기 파도 소리가 지축을 흔들면서 마치 1만 마리의 말이 다투어 달려드는 듯했다. 조조가 급히 보았다. 대강 속에서 둥그런 해가 치솟았는데 그 빛이 눈을 부시게 했다. 하늘을 우러러보니 또 2개의 둥근 해가 떠 마주 비치고 있었다. 갑자기 강 속에서 떠오른 해가 곧바로 날아오르더니 자신의 영체 앞 산속에 떨어졌다.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았다. 조조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원래 막사 안에서 꿈을 꾸고 있었다. 장전의 군사는 오시를 알렸다. 조조는 말을 준비하라 하여 50여 기를 이끌고 곧장 영체를 빠져나갔다. 꿈속에 해가 떨어지던 산기슭으로 왔다. 막 바라볼 때였다. 갑자기 한때의 인마가 나타났다. 앞장선 사람은 황금 투구의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다. 조조가 보니 바로 손권이었다. 손권은 조조가 온 것을 보고서도 놀라거나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산 위의 말을 멈추고 채찍으로 조조를 가리키며 말했다. 승상, 중원을 차지하고 앉았으니 부기가 이미 크게 달했는데 무엇 때문에 탐심이 부족하여 또 나의 강남을 침범해 오셨소이까? 조조가 대답했다. 너는 신하가 되어 왕실을 높이 받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천자의 명을 받들어 특별히 너를 토벌하러 왔다. 손권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 말을 하기가 어찌 부끄럽지도 않소이까? 천하가 어찌 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호령하는 줄을 모르겠소. 나는 한왕실을 높이 받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토벌하고 국가를 바로잡으려는 것뿐이요. 조조는 크게 노하여 여러 장수들에게 산으로 올라가서 손권을 잡아오라고 호통쳤다. 갑자기 둥둥 북소리가 울리더니 산 뒤편 양쪽에서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른쪽은 한당과 주태가 거느린 군사였고 왼쪽은 진무와 반장이 거느린 군사였다. 4명의 장수는 3,000명의 국노수를 데리고 나와 어지럽게 화살을 쏘아댔다. 화살이 빗발치듯 했다. 조조는 급히 여러 장수를 이끌고 오던 길을 되짚어 달아났다. 뒤에서 4명의 장수가 빠르게 뒤쫓아왔다. 반쯤 따라잡자 허저가 호위군을 이끌고 맞서 싸우면서 조조를 구해 돌아왔다. 동호의 병사들은 개가를 부르며 유수호로 돌아갔다. 조조는 영체로 돌아와 생각했다. 손권은 보통 인물이 아니다. 붉은 해로 응감한 것을 보면 오랜 뒤에는 반드시 제왕이 될 것이다. 이리하여 군사를 이끌고 물러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또한 동호의 비웃음을 살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은 달포 이상을 대치하며 몇 판을 싸웠다. 이기기도 지기도 하다 보니 금방 이듬해 정월이 되었다. 봄비가 계속 내려 물골이 모두 물로 채워졌다. 군사들은 진흙탕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고생이 보통이 아니었다. 조조는 매우 걱정되었다. 그날도 마침 영체 안에서 여러 모사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조조에게 군사를 거두어 철수하라고 권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 마침 싸우기 좋은 때가 되었으니 군사를 물려 돌아가면 안 된다고 했다. 조조는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갑자기 동호에서 사자가 편지를 가져왔다고 아뢰었다. 조조가 뜯어보았다.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나와 승상은 피차가 모두 한 나라의 신하인데 승상은 나라에 보답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망령되이 전쟁을 일으켜 생령들을 못살게 구니 어찌 어진 사람이 할 일이겠소. 수일 안에 본물이 괴어오를 터이니 공은 빨리 물러가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다시 적벽에 재앙을 맞게 될 것이오. 공은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오. 편지 뒷면에 또 2줄을 적어 넣었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조카가 죽지 않았어. 나는 편할 날이 없소. 조조는 보고 나서 크게 웃으며 말했다. 손중모가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는구나. 온 사자에게 중한상을 내리고 드디어 군사를 철수한다는 명을 내렸다. 그리고 여강태수 주광진에게 환성을 지키라고 명하고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허창으로 돌아왔다. 손권 역시 군사를 거두어 건업으로 돌아갔다. 손권은 여러 장수들과 상의했다. 조조는 비록 북으로 돌아갔지만 유비는 아직 가면관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소. 어찌 조조를 막던 군사를 이끌고 가서 형주를 빼앗지 않겠소이까. 장소가 계책을 들여 말했다. 아직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을 듯 싶사옵니다. 저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옵니다. 유비를 다시 형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사옵니다. 바로
맹덕의 대군이 금방 북으로 물러갔는데 중모의 큰 뜻은 또 남쪽을 뺏으려 하네. 이다. 장소가 무슨 계책을 내놓을지 모르겠다. 모시평양 순욱의 죽음을 두고 어떤 사람은 살신성인이라 하여 아름답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다. 처음 조조에게 연주를 빼앗으라고 권할 때는 한고조와 광무제에 비교했고 계속하여 조조에게 관도에서 싸우기를 권할 때는 항우와 한패공에 비교했다. 그가 계획하고 펼친 모든 전략이 조조의 참역을 돕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는 벽에 구멍을 뚫고 돈깨를 훔쳐가도록 가르친 사람이다라는 두목의 비방이 꼭 맞는 지론이다. 이미 도적질을 가르쳐놓고 뒤에 와서 갑자기 군자론을 펴며 말리고 있는 셈이다. 순욱의 실족은 조조를 따르면서 시작된 것인데 그것을 모두 만절로 감싸 덮으려 하니 어찌 식자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겠는가.